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근본과 총체의 어떤 사고가 없이는 현안의 대응도 결국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귀결되는 그 경우도 되게 이제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안도 대응해야 되지만 지금 이 국가에 대해서 진짜 좀 심각하게 어떻게 국가를 전환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시간이 넘어서요. 네. 뭐 특별히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네. 질문 하나만 더. 네, 마지막으로 한 기후 얘기하실 때 그 누구의 목소리로 기후 얘기가 얘기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하셔서 네. 정말 그 글 참 잘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꼭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현재 한국 사회가 수많은 지금 위기들이 막 총체적으로 좀 드러나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데 저희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위기를 이해는 하는데 되게 잘못 이해한다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위기가 무엇인가 이거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위기 다 조금씩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이제 좀 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기후 위기는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주류와 다손의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 자본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녹색과 성장은 양립 가능하다. 이게 이제 되게 커졌어요. 기후 위기를 예전에 부정했는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화하려고 환경운동, 생태운동에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그 사이에 기후 정의 운동도 부상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후 위기가 담론은 대중화되었는데 이게 이제 주류화되면서 위기의 실체가 이제 감추어진 거 이건 이제 중요한 이 한편의 착종이라고 할까요? 위기에 있고 그다음에 금융 위기에 있어서는 이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 감각이 안 돼요. 기후 위기는 감각이 되잖아요. 지금 날씨도 그렇고 농작물 피해도 그렇고 뭐 뉴스에서도 계속 이렇게 글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실제 또 체감도 하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이라고 이제 느끼기는 정도는 됐어요. 예전에는 그게 느껴도 나 혼자만 느끼는 거가 이상한 건가 했는데 이제 그게 집단적으로 이제 형성된 감각이 됐단 말이에요. 기후위기에 대한 감각은. 금융위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과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감각과이고 금융은 항상 너무 전문가적으로 얘기로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활 언어로 이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위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문에는 맨날 나오지만 그게 계속 이제 체감되지 않는 생활 속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고 나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직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전쟁 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전쟁이 자본주의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정학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이란과 미국의 이해상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의 이런 식의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이해 충돌로 생기는 문제로 계속 바라보고 뉴스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문제로 계속 환원이 되는데 이 속에서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과잉축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가 완전히 얘기가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가 사실 안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2차 대전 때도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국가 이익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한국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생각하는데 한국의 유리함 속에 자본가의 유리함이 있고 민중의 또 피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다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희석되어 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이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국가주의, 민족주의 다시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각각의 위기마다 한국적인 또는 이제 그러니까 위기의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이 착종을 만들어내는 다른 어떤 면모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죄송한데 진짜 이 정말 총체적 위기 시대에 우리는 진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해서 왔어요. 좀 제일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뭐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그 소중한 사례들에서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없지 않아요. 수많은 저항들이 또 승리도 하고 있고 생겨나고 있고 그 구멍들이 커져도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전선을 좀 다시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행정구역 단위라든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저는 가장 큰 전선은 생명대 자본의 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큰 전선 속에서 지역도 좀 다시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원도에 살지만 강원도에서도 여러 이제 또 계급적 전선도 있고 막 층위가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 되게 비슷한 게 또 다른 접경 지역하고는 유사한 경험치를 공유를 하거든요. 홍천 풍천리에서 양수발전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이제 오셨잖아요. 네. 반가웠습니다. 양수발전소의 투쟁에 홍천까지 오신 분들 중에 새만금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가덕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덕도랑 너무 비슷하고 새만금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이 파괴된 현장과 그게 이루어진 그 진행됐던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나 풍토 문화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토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그 경험치가 되게 유사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송전로를 따라서 송전탑 투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에너지 고속도로 하면서 이게 반도체 산단으로 호남 지역에 이제 재생 에너지를 이동 이 전통 송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송전탑을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은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다 이제 같이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이라고 할 때 그 로컬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편에서는 글로벌에 대한 것으로 대항하는 이제 개념으로 한편에서는 자본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좀 재설정을 하면서 여러 이제 이 연결된 선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고 연결된 선들이 있으려고 하면 투쟁의 구체적인 거점과 이제 지역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걸 만들어내고 그 작은 싸움들을 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만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마칠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지금 이제 아까 풍천리 얘기가 나온 김에 풍천이거든요. 그 풍천리라고 하는 곳은 양수발전소가 들어섰는데 댐 2개 만든다고 양수발전소예요. 근데 이 댐을 만들려고 100년 된 잣나무 숲을 다 베어내서 없애요. 11만 그루, 12만 그루에 가까운 나무들이 이제 베어져야 되는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나무 많이 심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업들은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리고 다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탄소 흡수력을 높였다고 얘기하는데 있는 나무를 왜 베어냅니까? 심어도 모자랄 판에 11만 그루를 더 심어도 모자랄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있는 나무를 이제 베어내면서 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댐이 모두에게 공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댐을 왜 만들어요? 홍수 조절, 뭐 가뭄 조절, 농업용수, 공업용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수도 우리가 이제 그 물이 있어야 사니까 뭐 치수 관리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배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댐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막 미국 같은 데서도 뭐 있는 댐도 다시 이제 복구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생태 파괴의 규모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홍천에 짓는 댐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왜 짓는 거예요? 핵발전소에서 이제 전기가 과잉 생산이 될 때 출력 제한이 걸려요. 근데 이 핵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때 생산하고 필요 없으면 거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잉 생산되는 전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태적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한수원에서 말도 안 되죠. 네, 데이터 센터나 그 공장처럼 이제 지어놓으면 그거는 생태적인 것이 아니고 댐을 만드는 생태적인가? 그래서 이제 그 양수발전소가 하부댐하고 상부댐 2개를 만들어서 남는 전기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들여서 또 상부댐의 사부댐으로 흘려내려 보내는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이거를 전기 쓰레기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 지역에 나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무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숲에는 동식물들도 살고 있지만 마을도 있고 실제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다 수모시켜버리는 이제 그거를 1조 7천억 원이 들여서 한다고 해요. 주민들이 8년 동안 싸워서 그걸 막아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되게 지금 분수령이 되는 시기가 돼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집회를 하고 그 집회가 굉장히 독특해요. 갈 때마다 막 울보인 안 그래도 울보인 제가 계속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막 예
온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수평적인 집회를 하고 평등파예요 진짜. 그리고 숙박에 가서 협박단소가 어디에 있는? 동해안에 있는 그거를 네. 여기서 막는다는 거예요. 예, 공천에서 이제 좀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 쓰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또 웃긴 게 발전소 계획밖에 공개를 안 해요. 그게 있으면은 송전탑, 송전로가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을 수가 없는데 발전소만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고 송전로 계획이 비공개로 돼 있어요. 안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얘기 안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집회를 하는데 숲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직접 끌어안고 직접 그 동네를 봐요. 이게 자료로 볼 때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돌아가셔서 소속 단체가 있거나 하시면 쭉 계속 될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하니까 12시 반부터 식사를 하고 인사 나누가 또 그런 집회를 하고 숲까지 걸어갔다가 숲에서 또 이 나무를 직접 한번 만나보고 하는 이제 그런 집회를 하고 있으니 좀 시간이 되실 때 한번 3355 이 소풍 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와주셔서 그 현장을 한번 직접 봐주시고 또 힘도 좀 보태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제가 있을 거거든요. 보시면 두 팔 벌려 기다릴게요. 저를 찾아주세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인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인분들, 꼭 가톨릭 교우들이 아니어도 관계된 뭐 미사라든지 시국 미사라든지 뭐 탈핵 시국 미사라든지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로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푹 놓고 있는 건지 집에 오시는 분들 숫자가 팍 줄었어요. 20, 30명, 많아야 50명. 강호일 주교님이 직접 오셔도 몇 분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예전처럼 위기 상황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서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우로부터 시작했을 때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정권이 이제 집권을 했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또는 뭐 그 극우 세력 보수정당 아니죠, 그냥 우파, 막 아니면 조금 개선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 때문에 또는 이제 한번 정권을 바꿨으니까 어쨌든 또다시 대의 정치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속 오랫동안 이제 속아왔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그게 관에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자본이 아까 이제 시장 사회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국가를 통해서 다 하도록 하는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만 자본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대리 정부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자본의 관리 정부가 됐어요. 이미 예전에는 국가가 독재 정부가 기업들도 뭐 재산도 몰수하고 뭐 다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 세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거든요. 국가 일국의 어떤 그 전체 재정보다 하나의 금융자본이 갖고 있는 자산이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태가 되었고, 그 금융자본이 국가의 일국의 재정 정책이나 환율 뭐 이런 이 노동 정책까지도 다 개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세력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 정치 안에서의 정치 분파 또는 뭐 이렇게 보수 진보가 아니라 누구와 맞서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자본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든 말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고 무엇을 해서 모여야 되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전선이 저는 교란되어 있는 거,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되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의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압적으로 했어야 될 때는 이제 막 자본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남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극우 정당이나 이런 것들 내세워서 굉장히 포압적으로 하게 하고, 트럼프가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 정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정말 그 경찰 한번 보세요. 중무장하고 시위하는 평화롭게 시위하는 시민들을 다 막 이렇게 수갑 채우고 막 가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트럼프 정권은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이 우파들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 용어 말로 예, 또는 희망 고문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주고 기대 효과를 주면서 계속 저항을 지연시킬 때는 이런 이제 중도파 정권들이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에 맞서 싸울 것인가라고 할 때 그래서 계속 제가 생명의 편이냐 자본의 편이냐라고 하는 생명 대 자본의 전선을 확고하게 이제 갖는 것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생명의 편입니까 자본의 편입니까? 집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뭐의 편에 서서 생명의 편에 서서 자본의 이런 질주를 멈춰 세우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정권과 관련해서 이제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맞아. 선생님 그 말씀 중에 금융의 위기는 감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특별히 지금 제가 이제 수도자라서 그런지 진짜 감각이 없거든요. 한 가지 뭐좀 언뜻 들은 얘기는 그 아까 그 금권위에서 좀 바뀌면서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권위로 간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어떻게 저항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적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네. 어디다 투자하면 될지. 투자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할 때 그 용어 자체를 사실은 금융학이 없잖아요. 금융 전문가는 있어도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고 다 각자 다르게 얘기해요. 금융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데 그래서 이제 남반구에서 나오는 전략이 뭐냐면 그래서 부채 저항을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금융은 전문가들이 하는 용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막 BIS부터 시작해서 무슨 주택담보대출과 사모펀드와 사모신용과 온갖 어려운 거를 다 이제 익혀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던 게 신자유주의적 금융 지배의 어떤 전략이거든요. 파생상품 이런 거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막 싸구려 이게 신용 등급이 낮은 거랑 높은 거랑 막 다 뒤섞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사고 또 팔고 사고 자기 금융 그 기업이 보험사를 계열사로 만들어가지고 그 보험사가 자기를 평가해서 보증하게 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 파헤치려면 보통의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생활 일반 생활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운동과 민중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자, 남반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부채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요. 부채로 바꿨으니 금융은. 근데 부채로 바꿨으면 확 다가오실 거예요. 예, 카드 빚 있죠. 학자금 대출 있죠. 부채가 만약에 월급을 미국 같은 경우도 한 세 달 정도 만약에 아무 실리콘밸리 잘 나가는 데 다녔다 하더라도 월급 3달을 못 받으면 집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면 렌트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임생활비도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고 해서 그런 상황들이어서 부채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제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했던 사례도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부채 저항을 이제 직접 했고 그 얇은 책인데 부채로 페미니즘 읽기? 페미니즘으로 물질 읽기인가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베로니카 카고라고 하는 여성 정치학자 쓰는 건데 거기 한번 그 책도 한번 권해드릴게요. 보면은 그 전략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1. 부채를 벽장에서 꺼내자. 왜냐면 예전에 페미니스트들이 폭력은 다 사적인 거라고 했을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집에서 맞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회적인 문제야. 라고 이제 했으면 사회화 했잖아요. 가시화하고 했던 것처럼 부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야. 네가 나태하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채를 벽장에서 꺼내자. 라고 얘기하고 부채의 얼굴을 부여하자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얼굴과 서사를 그냥 부채 얼마, 가계 부채 몇 조 원 안 하잖아요. 나는 아이를 대학 보내느라고 이렇게 지금 빚을 지고 있어. 또는 집을 사느라고 이렇게 이만큼의 빚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게 됐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대출회사가 이렇게 해서 빚을 지고 이게 시작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서사가 드러나면서
금융이 얼마나 정말 악랄하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이제 이 주머니를 털어가는지.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것도 나올 거잖아요. 부자들은 이자를 작게 내고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부한 어떤 그 부채의 현실태가 가시화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3단계가 갚지 않겠다고 말하자. 부채 저항. 우리 빚 안 갚으면은 나쁜 짓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지금 강한 그 종속이 그 부채 종속이에요. 경찰이 잡으러 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스스로 죽잖아요. 빚진 게 뭐 큰 죄라고, 내 목숨 잃어야 되면.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구에서가. 네, 그 집을 이제 나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다 불 내고 일가족이 이제 방화로 이제 화재로 목숨을 이제 스스로 끊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연하게 우발적인 일회적인 사건은 아닐 거예요. 그게 무슨 또 큰 진짜 이제 우리 돈 다 떼먹고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그거를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채는 구분돼야 되잖아요. 위기에서 이제 그런 금융 자본가들의 도덕적 해이나 금융 위기 시기에 나타났던 그런 것과 민중이 진 부채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돈을 갚지 않겠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운동들을 해나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북방부에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 부채라고 하는 개념을 또 만들어내요. 부채가 보통은 이제 이사가 어디서 지금 어디로 빨려 나가냐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빨려 나가고, 가난한 남반구의 나라들은 1년 동안 총 벌어들이는 돈이 갚아야 될 이자보다 더 적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그 부를 어떻게 이루었냐면 남반구의 저렴한 노동과 자원을 수탈함으로써 이루어졌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쟁과 생태 파괴로 남반구에 남았기 때문에 부채를 금융 부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한테 생태 부채를 지고 있다라고 이제 남반구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저항의 전략들은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적인 강제적 부채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주택 금융할 때 완전히 이제 막 엄청나게 포획을 해서 억지로 막 떠안겼거든요. 특히 그 흑인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하고 그다음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한테 집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득은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막 떠안겼어요. 백인들의 수리 안 된 집들 막 다 떠안기고 하면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의 다양한 양상들을 그렇게 고발하고 드러내면서 우리는 갚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채장을 만들어내는데, 갚지 않겠다면이 금융자본한테는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갚으면은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단체로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수익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앨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은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영리적으로 운영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자를 받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미래사회를 생각한다면 은행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과 소방서 뭐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이제 기관들 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유지되는 기관들 중에서, 제도들 중에서 뭐 금방 얘기한 병원이라든지 뭐 교통체제 이런 것도 있어야 돼. 기차도 있어야 되고 뭐 병원 이런 거 있어야 되겠지만, 은행은 있어야 될까요? 은행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금융자본주의에 정말 지배력이 어느 정도냐면, 물어보면 아니 하면서 은행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은행이 없어 돈을 어디서 빌리죠?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부채 정황도 이제 그런 남반구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해서 이 금융을 감각화하고 구체화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도, 실천 저항들도 좀 다각도로 상상하고 또 좀 버려나갔으면 좋겠다, 버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뭐죠? 뭐 할 건가 계속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